네, 안녕하세요. 진사로입니다. 2026 수능 대비 한국사 3등급 맞춤형 개념 강의. 오늘은 현대사 들어갑니다. 12번째 시간으로 광복에서부터 이승만 정부까지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45년 8월 15일에 이제 우리나라가 드디어 광복하게 되고요.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8.15 광복 이후의 흐름은 정확하게 3년이에요. 이 시기를 해방공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해방공간. 자, 이제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게, 이 광복이 된 게 사실 우리 힘으로 광복이 된 게 아니에요.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를 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 미국과 소련이 만들어준 광복이다라고 보시는 게 옳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미국과 소련이 그 우리나라가 광복하자마자 바로 38도선을 설정한 다음에 미국이 남쪽으로 소련이 북쪽으로 분할 점령 형태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은 점령군 형식으로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히 지금 우리랑 관련되는 건 이제 아무래도 미 군정 쪽이겠죠. 미 군정이 38도선 이남 쪽에 들어와 가지고 했던 일이 뭐냐면 먼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인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패망하자마자 우리나라에서도 자치적으로 그 정부 성격의 그 조직을 만듭니다. 뭐 조선인민공화국 같은, 예, 이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말하는 거 아니에요. 조선인민공화국 같은 이런 그 정부 형태의 조직을 만들기도 해요. 당장 이제 치안 이런 게 급했기 때문인데 미 군정이 점령하러 들어와 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이제 그런 치안 쪽 관련된 부분 했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어떤 조직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써놓은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마저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인했다. 그리고 이제 이 미군도 들어오자마자 이제 치안이 급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했던 게 뭐냐면 그 일제 강점기 때 일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대부분 친일파들이죠. 야, 너 경찰 있냐? 그래? 일할 줄 안다 이거지. 그러면 당분간 계속하고 있어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제가 통치했던 그 조직을 그대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친일파가 등용이 돼요. 이게 이제 친일파 청산이 이제 이때부터 슬슬 좀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뭐 이해는 가요. 뭐 우리나라의 사정을,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의 사정을 신경 써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점령하러 왔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봐도 꼭 친일파를 활용했을까라는 거는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은 있어요. 이제 한편 북으로 들어간 소련은 어떻게 했냐면 당시에 이제 그 인민위원회, 요게 이제 그 김일성이 아시죠? 그 북한에 그 김일성이 잡고 있던 그 인민위원회에다가 행정권을 넘겨주고 간접 통치 방식을 취합니다. 요 가장 근본적 이유는 뭐냐면 이 북쪽에다가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미군과 소련이 이미 그 좀 속내가 달랐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같은 해 12월에 이제 모스크바에서 미국과 소련, 영국의 세 나라 외무장관 회의가 열려요. 여기서 이제 결의됐던 내용이 뭐냐면 일단 이 한반도 지역에 대한 것만 써는 거예요. 한반도 지역에 임시정부를 먼저 세워놓자. 그리고서 한반도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도록 추진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점령군 형태로 들어왔지만 그래 이 한반도는 어차피 독립국으로 나가야 되니까 먼저 임시정부부터 세워놓고 이제 정식적인 민주주의 정부 수립을 추진하자. 이렇게 이제 하되 대신에 이제 그 미소 공동위원회를 한반도에 설치를 해서 계속해서 미국과 소련이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 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는 미국과 소련이 신탁 통치를 하자. 이런 사항이 결정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결정사항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 국내에서 이 사실이 알려졌는데 어떻게 알려졌냐면 딴 내용 다 빠지고 미국과 소련이 신탁 통치할 거다만 보도가 된 거예요. 요거만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보도를 접한 사람들은 전부 다 난리가 났습니다. 왜? 일제 치하에서 엄혹하게 살아온 36년이
이제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주체만 바뀌었다 뿐이지 또 식민지냐, 또 신탁통치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들끓었죠. 그런데 이건 이제 그 좌익 쪽, 그러니까 사회주의 쪽에서 이제 확인을 해본 결과 이제 그 사실을 전부 알게 된 거예요. 아, 임시정부 먼저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우리 한반도의 한민족의 그 정부를 수립하도록 이제 계속해서 도와주겠다. 그때까지만 신탁통치하겠다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좌익은 신탁통치에 대한 지지 쪽으로 입장이 바뀌어요. 요걸 이제 통상 찬탁, 신탁의 찬성. 이제 우익 세력, 김구 선생님 같은 이런 분들은 반탁이라고 부르는 반대쪽이죠. 뭐 기억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여기서부터 우익과 좌익, 즉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세력들이 또 입장이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다음에 이제 그 뭐 모스크바 3구 외상회의에서 결의한 대로 이제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려요. 이게 덕수궁 석조전에서 열립니다. 우리나라 땅에서. 근데 여기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 참여할 우리나라의 그 뭐 정치적인 단체들 요 자격을 놓고 뭐 미국과 소련의 입장이 달라서 이 미소 공동위원회가 이제 결국은 결렬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지켜보던 이승만이 그 전라북도 정읍에서 연설을 한번 해요. 저 소련놈들 몰아내고 이대로 가다가는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수립될 가능성도 있겠다. 그렇게 가야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처음에는 뭐 그냥 존재감이 없었지만 나중에 되니까 이 발언이 점점점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러면 진짜로 남북이 서로 다른 체제로 분단이 되겠다라고 위기의식을 느꼈죠. 왜냐하면 이 당시 분들 입장에서는 그 전까지 한반도가 분단이 됐던 적이 없어요. 뭐 삼국시대 이전에나 뭐 그때나 남북국 시대 뭐 그럴 때나 있었지 뭐 한반도가 분단됐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익 좌익도 야 우리 힘 합쳐야 돼. 이거 자칫하면 분단돼 해가지고 좌우합작 운동을 벌입니다. 다만 이 운동은 실패를 해요. 이 좌우합작 운동을 벌였던 주요 분들이 이제 여운형 선생이나 김규식 선생 같은 이런 분들이었는데 이분들은 이제 사실은 중도적인 성향의 중도 좌파, 중도 우파 이런 분들이었고 이제 당시에 극좌나 극우 세력은 여기 운동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좌우합작 운동을 탐탁치 않게 본 쪽에서 여운형 선생을 암살하면서 결국은 이 운동이 실패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 와중에 2차 미소공동회도 열리지만 같은 이유로 결렬이 됩니다. 그 이제 회의에 참가할 그 단체의 자격 문제 때문에 결렬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미국과 소련이 결정을 못하고 이 한반도 문제가 유엔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유엔에다가 너희가 결정해 라고 이렇게 넘겨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유엔에서는 그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유엔 위원단이 들어와가지고 조사하기로 했는데 소련은 북한 쪽으로 유엔 위원단이 들어오지를 못하도록 막습니다. 이게 이제 입국 거부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고 보니까 유엔에서 결정한 건 뭐냐면 야 그러면 지금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선거를 해서 단독 정부를 수립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남한이 되는 거죠. 남한 지역의 총선거를 결국은 결의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분단이 현실화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김구 선생과 김규식 선생 두 분이 평양으로 가서 김일성을 만납니다. 인민위원회를 이끌고 있던 김일성을 만나요. 그리고서 이제 협상을 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결론이 나와서 조항을 채택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김일성이 김구, 김규식 방문을 만나줬던 이유가 뭐냐면 그걸 갖다가 자기네 체제 선전에다가 활용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북 협상은 그 김일성 쪽, 인민위원회 쪽의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네 체제 선전의 도구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협상이 됐지만 결국은 뭐 별다른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점 남한만의 단독 정부로 수립을 하려고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걸 반대하는 움직임도 당연히 있었죠. 대표적으로 제주 4.3 사건하고 여수와 순천의 11구 사건 이렇게 있습니다. 특히 제주 4.3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그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했던 좌익 쪽의 분들이 이제 투쟁을 벌이면서 제주도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막 무장 투쟁이나 이런 것도 이제 있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정부 쪽에서 이거를 진압을 하면서 이제 그 좌익 쪽 인사들 뿐만이 아니라 선량한 그냥 그 제주도의 도민들도 이제 뭐 가리지 않고 그냥 쐈어요. 그래서 이때 뭐 죄 없는 제주 도민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가서 노무현 정부 때 와서야 이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이거는 정부의 잘못입니다. 나라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이제 사죄하는 이런 일도 있었죠. 이제 여수 순천 11구 사건의 경우에도 이제 이때 명령을 받았던 군인들마저도 이제 그 명령을 뭐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하고 이랬던 일도 있었습니다. 자, 뭐 복잡한 일이 있었지만 결국은 50 총선거 시행됩니다. 이게 이제 남한만이 시행한 선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한만 시행했다. 이러면서 이제 분단이 결국은 공식화되죠. 최초의 보통선거입니다. 나이 20살만 넘으면은 다른 조건 아무것도 필요 없이 선거권을 갖게 되는 이런 보통선거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제 빠른 거죠. 왜냐하면 이제 다른 뭐 세계에서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막 이제 여성에게도 선거권을 달라고 막 투쟁을 했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총선거 처음 시행하자마자 여성들이고 뭐고 간에 다 투표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선거의 원칙이 곧바로 적용된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선거에서는 이제 재헌 국회의원을 선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수립을 하려고 보니까 법이 없어요. 근데 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정부를 굴리려면 법이 필요하니까 법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국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입법부를 먼저 만들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총선거가 이루어졌던 거고, 법 중에서도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되는 법은 당연히 헌법이죠. 그래서 재헌 국회의원을 뽑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헌 국회는 임기가 2년이었어요. 너희는 2년 동안 시급한 법만 만들어라 라고 해가지고 이제 임기가 2년인 거고, 요 다음 국회부터는 임기가 이제 4년이죠. 그래서 재헌 국회는 이제 가장 시급한 것만 했어요. 헌법, 뭐 이거 제일 먼저 해야죠. 농지개혁법. 이 농지개혁은 그 시대의 우리나라의 과제 중 하나예요. 이제 요 목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농민들이 전부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게 하자라는 게 이제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 농지개혁법 제정했고, 또 하나는 반민족 행위 처벌법. 자, 일제로부터 나라를 광복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와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일제에 부역했던 친일파들을 찾아서 처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반민족 행위 처벌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을 제정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재헌헌법이 공포가 된 거는 7월 17일 재헌절, 1948년이죠, 전부 다. 이때 이제 헌법이 공포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된 게 바로 8월 15일이었어요. 1948년 8월 15일인데, 이때 이제 대통령 이승만은 간선제로 뽑혔어요. 국회의원들이 선출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은 게 아니고,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고 그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재헌 국회에서는 시급한 법들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일명 반민특위라고 부르는 요 위원회 활동부터 간략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반민특위는 이제 친일파들을 찾아내서 조사를 하고 이제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사위원회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영화 그 암살이었죠. 이정재 씨, 그 456번 그 수양대군 그분이 그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에 법정에 나와가지고 막 자기 배를 이렇게 까고 여기 총알 자국은 어디서 맞았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명장면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반민특위에 이제 나와가지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이제 묘사한 건데, 이
친일파들을 불러다 놓고 이제 죄목들을 조사해서 합당한 처분을 내리는 이런 역할이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이승만 정부에서 이 반민특위 활동을 계속 방해해요. 왜냐하면 반민특위에서 이렇게 친일파들을 쫙 받아서 명단을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 이승만 정부의 지금 강요로 들어와 있는 관리들이 상당히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친일파로 낙인 찍히고, 이건 낙인이 아니죠. 친일파로 조사되고 그 다음에 감옥을 가게 되면 나라가 안 굴러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조사해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방해를 하고, 심지어는 뿌락지 사건, 이제 여기에 간첩이 있다 막 이렇게 나왔는데, 그 간첩들을 봤더니 이 반민특위의 위원들, 조사관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 있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반민특위 활동이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제약을 당합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제 그 임기 기간 동안 제대로 된 활동도 하지 못하고 해체를 해요. 그래서 친일파 청산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건 지금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그 안 좋은 선례로 남았어요. 독립운동가의 후손분들은 힘들게 살고 친일파의 후손들은 떵떵거리고 산다. 이런 이미지가 이미 너무 깊이 박혀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오죽하면 저기 그 연예인 중에 그 현 씨 있죠? 진우션의 그 현 씨. 그분은 막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을 위해서 집 짓는 막 이런 기부 활동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일이 나오면 안 되죠, 이게. 예.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농지개혁이었어요. 농지개혁법도 재헌국회에서 제정했죠. 이 농지개혁은 이제 최종 목적이 결국 농민 중심의 농지 소유 체계를 확립하는 거였고, 이건 어느 정도 성공을 했어요. 이제 다만 이 농지개혁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그 일제시대 막 이럴 때 대지주들이 가지고 있던 땅들을 다 뺏어야죠. 근데 이제 그냥 뺏을 수는 없고 유상 매수 방식으로 이제 지주들의 땅을 전부 다 걷어들였어요. 그러니까 지주들한테 돈을 주고 이제 농지 소유 면적을 제한시키니까 그 소유 면적 이상이 되는 땅들은 전부 다 정부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매수한 그 땅을 농민들한테도 유상분배. 다만 요 유상분배는 그, 그 땅에서 생산되는 그 생산량의 1.5배 정도로다가 구입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농민이 요 땅에서 쌀이 50가마가 나. 그런 땅이 있었다면 그 땅을 사고서는 이제 75가마니를 내면은 이제 그 땅이 완전히 자기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마저도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 50가마니가 생산되는 그 땅을 사가지고 농부는 1년에 15가마씩 5년 동안 내고 완전히 자기 땅이 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농민들한테 이제 전부 다 땅의 소유권을 많이 주게 됐어요. 이러면서 이제 농민 중심의 농지 소유 체계가 확립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25 전쟁입니다. 이 6.25 전쟁의 배경에는 이제 미소 군대가 철수했어요. 정부 수립이 됐으니까 우리나라는 45년 8월, 북한은 45년 9월에 이렇게 이제 정부 수립이 됐으니까 미소 군대가 철수를 했고, 그러면서 북한은 소련의 지령을 받아서 전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에치슨 선언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에치슨 라인이라고 부르는 선이 있어요. 이게 이제 미국의 극동 방어선인데, 여기에 이제 그 한반도가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극동 방어선 안에 있고 한반도는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동해 중간에 딱 방어선이 그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에서 문제가 생기면 자기네들이 가서 막겠다, 대신에 한반도는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 거라고 보면 되는데, 이걸 본 북한과 소련은 그럼 여기서 전쟁이 벌어져도 미국은 안 오겠구만 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이런 게 이제 배경이 돼서 6.25 전쟁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제 전개 과정을 살짝 보자면, 이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군이 기습적으로 남침을 해옵니다. 남침입니다. 남쪽을 침략한 거예요. 그래서 남침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딱 사흘 만에 서울에 함락돼요. 그러니까 이제 유엔은 긴급하게 이제 군대를 파견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유엔군을 파병하게 되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우리나라는 준비가 덜 된 상태니까 계속 밀렸죠. 그래서 이제 밀려서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여기 38도선 정도가 있었는데 여기서 쳐들어와 가지고 요만큼 남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북한 및 소련이 점령을 한 요런 이제 여기만 남게 되고 여기만 이제 그 남한 쪽의 그 영역이었다라고 보면 되죠. 다만 이제 요 이후에 인천 상륙 작전이 나오면서 전세가 바뀝니다. 자, 이건 9월 15일이죠.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을 하면서 이제 유엔군과 국군이 힘을 합쳐서 서울을 수복하게 되고 38선을 돌파하게 돼요. 이 국군이 유엔군보다 조금 먼저 38선을 돌파했는데 그날이 1950년 10월 1일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국군의 날로 지정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군 유엔군이 계속 밀고 올라가서 이제 종국에는 압록강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시험에서 그 역사 자료가 사진으로 나올 때 압록강의 물을 수통에다 이렇게 뜨는 그 군인이 사진으로 찍힌 경우들이 그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11월 달에 이제 거의 전쟁 끝날라나 생각하던 그때 중국군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중국군 중심으로다가 밀고 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철수를 하게 되고 대표적으로 흥남 철수. 요거는 이제 그 50년 12월 이때 이제 그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부르는데 요때 이제 그 흥남을 중심으로 해서 뭐 상하 좌우가 전부 다 그 이제 북한 쪽 중국군한테 이제 빼앗겼던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흥남이 고립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여기 항구에서 그 군인들과 포로들과 물자들, 뭐 일반 시민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제도로 배를 타고 철수하는 이런 작전이 이루어졌어요. 뭐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밀려가지고 결국은 서울을 다시 뺏기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일사후퇴라고 불리죠. 51년. 그리고 나서는 다시 이제 국군 유엔군이 서울을 재수복하고 그 이후에는 전선이 교착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38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소모전이 벌어지며 그 다음에 이제 어느 한쪽도 크게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미국과 소련도 아, 이거 전쟁을 멈춰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협정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다만 이 정전협정도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포로 교환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정전협정이 계속 지지부진한 어느 날 이승만 정부에서 그냥 미국의 승인도 받지 않고 방공포로를 석방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포로 교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미국하고 소련이 그 논쟁이 오가는 사이에 이제 이승만 정부가 마음대로 포로를 석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이때 이승만 대통령을 암살할까까지 계획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았고 대신에 이승만 대통령한테 당신이 원하는 게 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요구사항을 몇 개 내세웠죠. 그게 이제 다음 장에 나옵니다. 자, 6.25 전쟁의 영향으로 보면 민간인 포함해서 많은 인명이 사상됐고 이산가족도 발생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반시설 파괴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분단 체제가 고착화됐어요.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오고 있죠. 남북 분단 체제가 공고하게 이루어지게 됐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남북한 정권의 독재 체제 강화, 이걸로도 이어집니다. 뭐 북한의 김일성이야 말할 것도 없고, 이 당시 이제 이승만 정부에서도 장기 집권을 시도하는 흐름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앞 페이지에서 이승만의 요구사항이라고 나왔던 게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주한미군 주둔해라. 전쟁 끝나도 미군은 계속 우리나라 땅에 있어 달라라고 한 게 이제 첫 번째 요구사항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한미동맹 강화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원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요 조약 때 체결이 돼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이제 6.25 끝나고 체결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6.25 전쟁을 전후한 이승만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좀 볼게요. 먼저 이제 장기 집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까 독재 말씀드렸죠. 자, 이 발췌개헌은 전쟁 중에 있었던 개헌이에요. 헌법이 바뀐 겁니다. 이 전쟁 중에 부산 임시수도
요 부산 임시 수도에서 발췌 개헌이 있었어요. 대통령 선거를 직선제로 바꿉니다. 이게 이제 직선제로 바꾼 이유가 뭐냐면 요 전에 있었던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 이승만 정부의 여당 자유당이 패했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훨씬 더 표가 많아서 국회가 여소야대 형태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게 된다면 이승만을 뽑겠냐?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정부에서는 직선제로 국민들한테 이제 국민들이 직접 뽑게끔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의 개정을 국회의원들이 찬성을 할 리가 없으니까 막 뭐 이렇게 어디다 가둬놓고 막 위협도 하고 이랬다고 해요. 어쨌거나 그래서 선거 제도가 직선제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승만이 2대 대통령에 또 한 번 당선이 되죠. 이제 뭐 국민들은 이제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출마를 하면 뽑아줄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역사적인 분이에요. 제가 이제 임시정부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이승만 이 분은 그 독립협회부터 활동을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대한제국 막 그때부터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번 이제 요 4.4.5 개헌 1956년에 있었는데 이제 2대 대통령까지를 하고 났으면 이제 당시 헌법상으로 4년짜리 2번을 했기 때문에 이제 끝이에요. 지금 미국과 동일하게. 근데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을 또 한 번 바꾼 게 4.4.5 개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에 들어간 게 개헌 당시 대통령이 하나여 중임 제한을 폐지한다는 요 조항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개헌 당시 대통령이 하나여라는 거는 오로지 이승만 한 명만 중임 제한을 폐지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걸 집어넣어 놓고 또 한 번 대통령이 당선이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2대 대통령 당선될 때는 본인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대통령 직선제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3대 대통령이 될 때는 이제 중임 제한에 걸리지 않으려고 4.4.1 개헌을 해서 당선이 된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점점 요 이승만 정부가 독재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체제를 강화합니다. 이제 이 조봉암이란 분은 원래는 이제 좌익 세력이었다가 그 광복 이후에 우익 세력으로 전향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승만 정부에서 초대 농림부 장관 하시면서 농지개혁도 주도를 하셨는데 이제 이승만 정부에서 독재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이 조봉암 이 분을 갖다가 진보당 사건에다가 엮어가지고 사형을 선고를 내리고 이 선고가 나온 날 바로 집행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뭐 조봉암 선생 입장에서는 본인의 억울함을 토로할 길도 없이 그냥 바로 형장의 이슬로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논조를 유지하던 그 경향신문을 강제로 폐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경제복구 이쪽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죠. 자, 이제 귀속재산. 이 귀속재산이라는 거는 일본인이 갖고 있던 재산이었는데 이제 일제가 패망을 하면서부터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한반도에 있던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전부 이제 반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소유하고 있던 한반도 내 재산들, 주로 부동산이죠. 뭐 이를테면은 저기 공장이 제일 많았어요. 그리고 뭐 이제 건물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처리하는 거 이제 요거는 이제 민간 기업 매각 같은 방식을 통해서 복구 자금을 마련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사실 그 농지 개혁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당시에 지주들이 땅을 나라에다가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는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못 주고 지가 증권이라는 걸 줬어요. 나중에 돈으로 주겠다 해가지고. 근데 대신에 요 일본인의 귀속 재산을 처리할 때 그 지가 증권으로 사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걸 통해서 뭐 두산이나 한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SK 같은 이런 데서 그 지가 증권을 통해서 귀속 재산을 많이 사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업체가 크는 바탕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본의 기업들을 그런 식으로 해서 매각하고, 그 다음에 전쟁 복구 자금을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건 정부 입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경제원조 있었죠. 한미상호 방위조약 관련해서 경제원조까지 이제 맺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식량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6.25 전쟁 끝나자마자 이제 농지가 황폐화됐기 때문에 이제 그걸 다시 개간해 가지고 복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는 미국의 원조를 받아서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 이때 이제 경제 원조를 통해서 발전한 산업이 이제 삼백 산업이라고 해서 면화, 밀가루, 설탕, 요 세 개는 전부 다 그 생산물들이 하얗죠. 그래서 삼백 산업이다라고 부릅니다. 이제 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이제 삼백 산업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선 페이지에서 독재 관련된 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세 번째의 임기가 끝나던 시점에서 이제 일이 터져요. 그 이때는 이승만이 대통령을 하냐 마냐가 문제가 아니라, 당시에는 부통령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죽으면 부통령이 그걸 승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여당 자유당 쪽에서는 계속 이기붕을 부통령 후보로 밀고 있었는데, 문제는 요 이기붕이 인기가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3월 15일 날 있었던 대통령 부통령 선거에서 이제 여당 자유당 쪽에서 부정선거를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서 규탄 시위가 벌어진 거예요. 막 어느 지역의 마을에는 선거인단이 100명인데 그 마을에서 이기붕 표가 150표가 나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따위로 안 한다라고 하면서 시위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강경 대응을 하면서 이제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는 이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이제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정선거를 규탄하려고 했더니 강경 대응으로 모자라서 사람까지 죽였냐 해가지고 시위를 확산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승만이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개헌이 한번 더 이루어져요. 내각 책임제로. 이렇게 개헌이 이루어지면서 내각 책임제의 중심이 되는 장면 총리의 정부가 수립됐다. 이런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 4.19 혁명의 경우에는 특히나 이 부정선거 규탄 시위가 있었고, 김주열 학생의 시신, 그래서 시위가 확산된 결과 이승만이 하야하고 내각 책임제의 개헌이 이루어졌다 정도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현대사에서 꼽는 그 3대 민주화 운동 중 하나예요. 여기 의의가 있지만 학생과 시민의 힘으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민주주의 혁명이다라는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3.1 운동에서부터 이어져 온 우리 민족의 DNA가 아닐까 해요. 그러니까 부당한 일, 공정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시민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는 많이 계신다라는 이런 이제 훌륭한 의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꽤 많은 내용을 했어요. 이제 전쟁이 그 광복이 된 후에 미국과 소련이 분할점령을 삼팔토종 기준으로 분할점령을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고,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이제 뭐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해 결정해라 뭐 이렇게 갔는데, 요 1차 미소공동위원회에서 결렬이 됐고, 그러니까 분단이 현실화되는 것 같은 느낌의 좌우합작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미소공동위원회도 결렬되죠. 그리고 남북 협상이 있지만 다 실패하고 결국은 남한만의 선거가 이루어지면서 정부가 수립되게 된다라는 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다만 이게 이제 시험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뭐니 뭐니 해도 가장 많이 나와요. 이 회의의 결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어봐가지고 미소공동위원회의 시행을 결의하였다. 뭐 이런 식의 선지가 나온다든지 해가지고 많이 출제되는 회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광복 직후에 모스크바에서 있었던 이 회의 해가지고 빈칸을 주고 이렇게 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0 총선거의 결과 만들어지게 된 국회가 바로 재헌국회인데, 요 재헌국회에서 만든 법은 크게 세 가지로 헌법, 농지개혁법, 반민족행위 처벌법이었다. 요 기억해 두시고요. 각각의 법이 어떤 거 했는지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6.25 전쟁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보는데, 이제 뭐 여기 시간 흐름상으로 써놨지만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 시행되고 압록강으로 진출했다. 그 다음에 중국군이 개입한 다음에 흥남철수 및 일사후퇴 이렇게 됐었다라고 이제 요 흐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는
이제 헌법이 개정이 두 번이 이루어졌어요. 발췌기원이 있었고, 요건 이제 대통령 직선제로 된 겁니다. 그 다음에 4.4 5.입 개헌. 요거는 이제 그 중임 제한을 폐지한 거예요. 중임 제한을 폐지한 겁니다. 중임 제한을 폐지했고, 그 다음에 이제 300산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면화, 밀가루, 설탕 세 개의 산업이 미국의 경제 원조를 통해서 발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4.19 혁명.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 과정 중에 이제 김주열 학생이 희생돼서 마산 앞바다에 시신이 떠올랐고, 이것 때문에 시위가 더 많이 확산이 됐다. 그 결과로 이승만이 대통령에서 내려오게 됐고 내각 책임제로의 개헌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수업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부를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업을 들어주신 학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